글로벌 사우스의 중심,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 앤드 김성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왜 그럴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하고 유럽에서는 러우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으며 우방국과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식량 안보 문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전방위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질서 재편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바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는 1969년 정치학자 오글레스비 칼 아걸스비가 처음 사용했다. 이는 지리적 개념이 아닌 정치경제적 개념이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한국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온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를 포괄한다. 냉전 시대에 제3세계라 불리던 지역이 글로벌 사우스로 제정이 된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탈식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저개발 국가들의 상상 공동체로서 그 역사적 뿌리는 깊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시발점이었다. 29개국 대표들이 모여 상호 존중, 협력 증진 그리고 공존의 뜻을 모아 반둥 10원칙을 선언했다. 이후 1961년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에서 비동맹운동 나널라인드 무브먼트 NAM으로 발전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온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1964년 77그룹 G77을 통해 경제적 연대를 강화했다. 2015년에는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연대의 역사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미소 대결 구도가 이어지던 냉전 시기엔 주변부에 머물렀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주도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브릭스 BRICS의 경제적 약진이다. 1992년 글로벌 사우스의 GDP 비중은 전 세계 6위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1로 2배가량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IMF가 2029년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GDP 성장률을 연평균 6.3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노스 3.9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국제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 정치적 뒷받침이 중요해졌다.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아프리카 국가만 해도 54개국이다. 세계 인구 81억 명의 67, 54억 명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속한다. 이들의 정치적 지지와 더불어 경제적 수지 타산을 따져보았을 때 글로벌 사우스는 더 이상 서구의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제재를 하고 싶었지만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가 기권을 표하는 바람에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이렇듯 세계 정세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하는 곳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다.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우선 아프리카 대륙은 2021년 이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다. 반주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연맹 AU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국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AU 의장국을 포함한 8개 권역, 대표부 등 대륙 구성원 모두가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 즉 아프리카는 정치경제 공동체적 성격을 내재하기에 아프리카와의 외교적 접촉과 문화적 교류 채널을 단순화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에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코발트는 세계 매장량의 50위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특히 생산량의 70위를 콩고 민주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다. 망간은 세계 자원량 중 70가 아프리카에 매장돼 있다. 이외에 백금, 크롬, 흑연, 리튬, 니켈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주요 광물 자원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전략 자원과 더불어
인구 증가와 보장된 젊은 노동 인력 또한 아프리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1년 아프리카의 합계 출산율은 4.31명으로 세계 평균이 0.3명의 2배에 가깝다.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젊은 노동력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는 경제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동시에 이들이 소비자이기에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은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5가 아프리카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변화의 바람에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할까? 우리는 아프리카와 접점을 모색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론 멀지만 역사적 궤적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듯이 아프리카 또한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 아래 고통받았으며 독립 이후에는 가난과 혼란의 시기를 경험했다. 196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지의 나이은 약 91달러였다. 당시 필리핀 약 200달러이나 아프리카의 가봉 약 350달러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해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지의 나이는 36,624달러 약 5,351만 원로 세계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를 기록했다. 이러한 경이로운 발전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역으로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다.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자 지표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환영사하는 아프리카연합의 유 의장.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환영사하는 아프리카연합의 유 의장.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ODA 사업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와는 교역 및 투자, 개발, 협력 등 유의미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우리는 이를 발판 삼아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 공급망의 다양화를 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성장 요소와 적정 기술을 적재적소에 모종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효율적 접근을 위해 지역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프리카 내에서 포용적 동반 성장을 이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특히 아프리카의 약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이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에티오피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단 한 조각의 나무는 연기만 낼 뿐 불을 낼 수는 없다. 아프리카와 손을 맞잡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을 때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씨를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진출, 역사문화 이해가 먼저 앤드 김광수. 왜와이 아프리카인가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하우? 아프리카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때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를 지배 정복하는 세력이 세계사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정복하지 못했다면 로마는 이후 세계사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노예무역과 식민 지배는 유럽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21세기에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열린 2024 한마이너스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왜 아프리카인가, 왜 우리는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아프리카는 시장과 자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아프리카를 이해해야 할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 컬처럴 렐러티비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인, 아프리카 대륙을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의 이익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중심주의 시각 에프로센트릭 퍼스펙티브에서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 없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으며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 10여 년 전 어느 날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모잠비크인 여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그 교수는 한 학생이 필수 과목 시간에 미국사나 유럽사가 아니라 아프리카 역사를, 그것도 생소한 마풍 구부의 MAPUNGUBWE 왕국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항의를 하였다며 많이 흥분해 있었다. 그는 남부아프리카의 최초의 문명인 마풍 구부의 왕국의 역사를 모르면서 어떻게 세계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세계사에 대해 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 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싶다면 균형 잡힌 세계사를 알아야 할 것이 틀림없다. 아프리카는 한 국가가 아닌 대륙으로 복합성과 다양성으로 가득하지만 아프리카라는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 컬처럴 아이덴티티 존재한다. 왜 아프리카는 노예무역과 함께 오랫동안 식민 지배와 침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았을까? 19세기에 한 선교사가 마사이족 마을을 보고 특별히 내세울 문명이 없는 마사이족은 유럽의 훌륭한 문명을 접하게 된다면 흡수동화되리라 단언하였는데, 마사이족은 여전히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동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서 살고 있다. 한국, 중국, 인도 등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독립하여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강력한 전통 문화와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면 아프리카에도 이에 상응하는 역사 문화적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프리카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대륙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정작 알고 있는 지식은 얄팍하다. 사업을 하면서도 아프리카 현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혹시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인식이 타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전해진 것이며 정보와 지식의 부족, 편견과 무지 그리고 선입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아프리카 대륙의 언어수는 약 2034개가 있다. 스와힐리어 KISWAHILI는 아프리카의 제일 언어이며 세계 12대 언어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한때는 유엔에서 공식어로 채택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세계에서 훌륭한 대학교의 평가 기준과 관련 아프리카 강좌 또는 아프리카의 대표어인 스와힐리어 강좌의 유무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혹시 아직도 우리는 아프리카인을 말할 때 식민지배 시기, 아프리카인을 비하하여 부르던 부족이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럽의 한 나라 사람을 부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더 큰 민족 집단을 부족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며 민족, 종족이라는 말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미지 확대. 스와힐리어로 읽는 흥부 놀부 이야기 재미있어요. 스와힐리어로 읽는 흥부 놀부 이야기 재미있어요. 2016년 8월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의 스와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와힐리어로 번역한 한국 동화책을 들고 웃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은비티잔 S. MBITI는 아프리카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악명 높을 정도로 종교적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의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토착 종교 순으로 우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북부의 이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착 종교가 우세하다. 북아프리카의 아프리카로 간 이슬람은 아프리카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기독교가 우세한 사하라 이남 지역은 아프리카 토착화한 아프리카 독립교회 에프러카 인디펜던트 처치 혹은 분리교회 세퍼러티스트 처치의 세력이 강하다. 아프리카는 어른을 공경한다. 아프리카에서 경험 많은 어른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나이 서열은 아주 중요하며 연령 질서 에이지 오더는 사회 조직의 중요한 요소다. 아프리카인은 전통적으로 놀이문화 또는 여가문화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다. 잔지바르와 몬바사에 가면 골목에서 전략, 보드게임의 일종인 바오바오 게임을 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인은 스포츠를 좋아하며 특히 축구를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한다. 함파테 HAMPATAB는 아프리카에서 나이 많은 이가 죽으면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고 말하여 아프리카 구전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문자 무문자 사회의 특성상 신화, 전설, 찬양시, 속담, 이야기,
그리고 음악 등은 그들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아프리카의 전통문화, 특히 의식주,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문화 트렌드는 자연과 조화를 중시한다. 아프리카인은 색과 미를 추구한다. 음악을 위한 음악,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살 속에 음악과 예술이 함께한다. 아프리카인은 의식 세러모니과 행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다. 아프리카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21세기 떠오르는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대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분명히 아프리카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대륙이며 떠오르는 아프리카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현지의 지역 정보, 토착 정보를 알아야 한다. 자연지리적 특징, 관습, 금기, 전통적인 통치, 토지, 역사문화적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지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문화다. 자긍심,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전공자인 학자, 정부기관, 기업인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 중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프리카 문화, 우리와 많이 달라요. 이현정. 아프리카 관련 콘텐츠들을 즐겨 찾다 보니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도 보게 되고 여러 단체 SNS방에도 들어가 있다. 직간접적인 아프리카 경험에 대한 많은 사람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새로운 환경 문화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감의 시기. 2단계는 문화 차이로 인한 충격의 시기. 3단계는 문화 충격으로부터의 점진적 회복기. 4단계는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고 적응을 통해 이 문화를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1단계는 여행자의 시선이다.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가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여행자들은 대체로 한국 대비 턱없이 열악한 의식 주생활 환경에서도 순수한 웃음을 보이거나 하쿠나 마타타 모두 괜찮아올 이즈웰를 읊조리며 오늘을 사는 현지인들을 보며 헬조선과 전혀 다른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듯한 생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2단계는 현지에서 3개월 1년 정도 사는 한국인들이 일상을 꾸리는 과정에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부조리함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이다. 바로 오겠다, 바로 연락 주겠다, 다 된다, 문제 없다, 저렴하게 판다고 확인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을 일상에서 자주 겪는다. 사회적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일상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심신이 지친다. 3단계는 내 경험으로는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던 현지 문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단계이다. 종종 깨우침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기도 한다.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교통체증, 무질서한 대중교통과 운행시간, 외국인이면 바가지 씌우고 거기다 단골이면 더 바가지 씌우고 현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준비해 내오기까지는 1시간이나 걸렸는데 음식을 서빙하자마자 다 괜찮아요 에브리싱 이즈 구드 하고 물어 괜찮아요 구드 란 답변을 강요하고 이렇게 무례하거나 외국인이라고 속이려는 태도를 보며 나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했던 현지인들에게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남몰래 부글부글 끓었던 분노와 오해가 미안해지곤 한다. 4단계는 2년 정도 지나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그들이나 나나 다르지 않고 공유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장점들이 보인다. 부족한 의식주로 인해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치들, 자유민주주의 실현여가 등을 나는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있음에 대해 약간의 미안함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미지 확대 카메룬 EDCF 가루아 병원사업 담당 보건부 국장 면담 사진. 카메룬 EDCF 가루아 병원사업 담당 보건부 국장 면담 사진.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22년 3월 카메룬 EDCF 가루아 병원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부 국장과 면담하고 있다. 가루아는 카메룬 북부 나이지리아와의 국경. 근처 주도로 수도 야운데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 이상 들어가는 오지다. 한국에서 파견된 현장 근무자들이 고온의 날씨, 코로나, 말라리아, 식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고생했다.
필자는 맨 왼쪽 이현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브에서 가나 출신 예능인의 근황을 보았다. 한때 순발력과 재치있게 한국말을 잘 구사해 한때 인기 많은 패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의사표현을 한 후 연예계에서 대중들에게 외면당했다. 이후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인지 공개적으로 뉘우친다고 해놓고 자숙기간에 다른 나라 TV에 나와 한국인들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특히 문제되었던 의사표현은 한국인 외모 비하, 여성 비하, 흑인 남성의 성적 매력 과시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중의 분노가 컸다. 결국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으면서 그는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 가나나 탄자니아에서 일상적으로 수용되고 농담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정도의 표현들이다. 그는 한국 정부장 학생으로 20대가 된 이후 한국에 와서 한국말과 정서, 문화를 익혀가던 중이었다. 어떻게 바로 본인의 문화를 깨끗이 세탁하고 한국인의 정서와 금기를 알고 이해하고 조심할 수 있을까? 그 가나 출신 예능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도 같다. 어쨌든 한국인들이 정서상 불편하다니 사과를 했겠지만 그게 진정 본인의 태도 사고 가치관 생활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 외국 TV에서 문제적 발언을 또 했을 것도 같다.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아프리카 아동 결연을 통해 후원한 내용, 후원받는 아동이 앓고 있던 질환, 즉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AIDS라는 질병, 이제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모습 등이 언론에 나왔다. 그런데 아프리카 관련 단체 SNS방에서는 후원, 아동의 의료정보 얼굴 신분을 그대로 노출했다며 많은 사람이 그 연예인을 비난했다. 선진국에서 이런 정보를 노출했다면 신문사는 폐간되었을 거다. 미디어 지침도 모르느냐, 아프리카인이라고 선정적으로 에이즈를 강조한 것이다 등등. 그런데 얼마 전가나 병원에서 봉사하는 한국 간호사 지인의 블로그에 한 이야기가 올라왔다. 신장 투석을 받는 현지 환자가 지인의 블로그에 자기 얼굴이 잘 나오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 놀랐다는 내용이다. 그 환자는 어디든 본인이 노출되면 감당하기 버거운 병원 비용을 후원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내가 만난 많은 대부분의 가나나 탄자니아 사람들은 현재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정서와 달리 당장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나 심부름을 시키면 돈 벌 기회라고 좋아하곤 했다. 물론 그 연예인의 후원을 받은 현지인은 본인 얼굴이 나오는 게 싫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친구였다면 후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본인의 처지를 알림으로써 후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을 반겼을 것 같다. 오랫동안 잊지 않고 피후원 아동을 살펴왔던 연예인이라면 얼굴과 병명의 언론 노출에 대해 피후원자에게 물어봤을 것도 같고 피후원자가 동의했다면 별 문제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 SNS 속 다수가 한 목소리로 연예인과 언론사를 비난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했다. 한동안 단체 SNS방에 이 연예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나의 반응을 알려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침묵했다. 나 역시 누구를 비난하거나 가르치기보다 나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하자고 다짐한다.